하나 인용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조적 모순과 관련해서 개발국가론의 대표적인 그 논자 중에 존슨이 그 위험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문제도 지적한 것이다. 자, 우리가 보는 것 중에는 엘리트들이 계속 권력을 정하는 오설 동맹이 존재하고, 그 민주적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고, 파시니가 국제의 발전을 비약한 토대를 정하는데, 이 굉장히 논쟁적인 대목인데, 이 논쟁 부분은 제가 조금 연구를 썼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박정희도 뭐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은 한국에 그걸 밀고 갔기 때문에, 존슨의 지적은 박정희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 체제에 대해서도 들어맞는 이야기다. 조금 다른 그 변화된 형태로 우리 뭐 조건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개발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개발국가론이 뭐 저도 이 부분은 개발국가는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널리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 성공 사관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 논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하와이에 대해 계신 분인데, 이 가장 그 미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선일보사에서 나온 책의 그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영문 책자이기 때문에 그 리딩 페이퍼로 쓴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인용합니다. 독일 일본 모델이 그 제국주의 모델을 채택해서 국가 위신과 위대성, 경제 자부심을 제고했다. 이 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두고 지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지금 프린트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민자 30년 그 회고적 완성적 회고와 관련된 논문에서 그거에 별도로 논문도 썼습니다만, 이 노태우 모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쨌든 뭐 우리가 한게 그렇게 크게 민주주의의 성취가 그렇게 굉장히 그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지금 그 뭐랄까 정치적 민주주의와 관계가 많이 크고 정치적 민주주의조차도 많이 망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까다로운 점인데, 노태우 모델이 조금 제일 인상적입니다. 개발주의 제한론자가 인천 민주 타입이 이루어졌고 글로벌화 완전히 편입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태우 모델이 과도기적 시기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거는 보수 쪽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노태우 모델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노태우 모델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제가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많이 생각하고 같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수출 내수의 공기 오투다스입니다. 유연화가 규제된 고용, 가계저축의 거시회로, 선순환이 있었다. 투자주도와 소득, 수출과 내수가 공유한. 이게 물론 이거는 뭐 일본보다 못했으니까 그렇게 막 과장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민주 30년 동안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생각해보면 새롭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뭐 소득주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국 전기 역사에서 소득주도를 할 부분이 언제 있었느냐? 노태우 시기에 좀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이거 노태우 모델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복잡한데 이거 그린다고 한 하루 걸렸는데, 어쨌든 재벌이 커졌습니다. 재벌이 커졌고 국가는 약해졌고, 그러나 나는 뭐죠? 있죠. 이게 만들어졌고, 이러면서 이제 개발이 관리가 됐고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시장이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어쨌든 분명히 내부에서 다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잘 아는 중요한 어떤 부분도 다 있는 거죠. 상당 합당이 있었고, 어떻고 연구도 그런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걷어내면, 그건 그 부분들 보되, 그 부분을 좀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보편한 진실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민주정부 시기를 제가 따져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 좀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막 별 수 없이 민주화 30년을 회고적으로 좀, 타진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두 시기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민주정부 시기, 김대중 정부, 그렇죠. 김대중 정부의 추구한다고요. 시장을 전면적으로 이제 끌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시경제의 폐해, 규율 공백의 상태, 이런 것을 이제 깨뜨리고, 노동기본권도 일정하게 신강이 되고, 국가복지가 확대되고. 그런데 이 조직 체제가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모델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논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이 김대중 모델을 말하는 과잉시장 자유화, 어떤 결과를 강하게 생산력 복지를 보았습니다. 폴라리즘과 김대중 정부가 폴라리즘 모순에 빠졌다고 제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좀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이건 많이 또 하죠. 뭐, 특히 이제 참정부에 관련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뭐, 제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만, 종부세를 했다는 거를 뭐, 엄청나게 지금 그걸 하죠. 어쨌든 이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제가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있죠. 삼성과의 관계 문제. 노무현 정부가 칼레츠키 역설과 폴라리 모순에 빠졌다. 제가 이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의 모델을 보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중행론을 성공했다는 건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절반의 지지다. 그리고 반공개발주의와 민주시대 시장주의, 신뢰에 의한 이중적 폐유산을 받았다. 정경유착과 비리정시주의가 그리고 반공개발주의가 신뢰적인 모델을 받았다. 산업화 성공론자들은 그 반공개발주의 위험성과 배제가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성공론자, 민정공원은 그 민주시대의 민주시대 민주주의 허약성, 그 연성국가적 성격, 연성국가라는 말은 재벌을 큰 자본을 조율하는 능력의 문제이고, 연성국가적 성격과 시장주의, 시장주의 적폐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시대에서 모토의 중수 보수 정부식이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당대 시대와 제기하는 대한민국 세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90년, 10년 자유주의 대안이 자본적 개발에 대한 능가한다고 못한다면 이런 민주화의 중단 역설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문재정부의 가능성과 불안을 같이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패착과 촛불 항쟁으로 등장 출항이 된 거죠.
이거는 뭐 한국 대한민국 어선 상당히 새로운 기회가 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고 사법집회 이조율 불려놨고 지배소탄, 노동불안을 불안, 총산불안, 노후불안, 복지불안, 상하불안, 전반적 사회 보수하는 불안을 그리고 이 불안을 갖고 사는 놀고 있는 적폐세력과 기득권 대청 그리고 올려고 있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재벌 능력 등 권력을 회수하는 강력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카레츠키의 역설, 폴란의 모습이 있지만 역사적 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 제가 자본주의, 파시즘, 민주주의의 삼각적인 관계가 설명드립니다. 역사적 자본주의가 한국의 경우 모두가 대합한 경우는 그 말씀 이제 드리십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저는 이 그림은 많은 나라에 설명이 가능한 종합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는 어쨌든 국가하고 요놈을 국가하고 이제 큰 자본, 큰 자본이고 라지 캐피탈이죠, LC죠, 스몰 캐피탈, 작은 자본. 요 관계가 지금 워낙 중심적이었어요. 요거를 그어놓고 이제 그래 보면은 한국에 많은 선정이 가능하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자동모순 구조가 워낙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을 자체가 다 불법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참 모순되고 또 경제적 이해관계는 요구하더라도 무슨 정치적 주체로서 출연하는 또 그런 문제이고 그런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러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큰 이야기들이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반갑습니다. 저같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아주 방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의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민주 진보 정부의 가해 경제적 대안 이런 걸 우리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데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여기 지금 국민들께서 질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각에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몇 분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저는 참여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원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는 사실 조세재정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선생님 논문을 옛날에 좀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이렇게 강연을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오늘 얘기에 사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시민과 세계에 있는 그 논문에 약간 언급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현재 현재 처해 있는 난관에 대한 이제 문제로 가계부채나 생산성 체제에 대한 문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소득주 성장론이 가장 중심적인 경제 어떤 모델 형태로 제기되고 있긴 한데 소득주도 성장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생산성을 어떤 식으로 과연 혁신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선생님 이제 견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써주신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보면, 뭐, 현재 혁신행동장이 미국식의 급진적인 창조적 파괴 혁신을 기대하는 것인지, 독일은 일본 등의 점진적 혁신을 기대하는 것인지가 문제다. 이렇게. 근데 좀 불분명하다. 저도 사실은 좀 선생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이 좀 나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뚜렷한 답이 없어요. 뚜렷한 답이 없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97년 대한민국하고 김대중 정부가 구조조정하면서 한국이 자기 주소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편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는데 한쪽은 그게 정상적 한국 경제를 정상화했고 미국적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굉장히 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먼저는 뉴딜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뉴딜로 오더라도 한국의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논쟁적인데 뉴딜이 되면 좋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의 시대는 혼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잡종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것의 자산부채를 가지고 이제 외부적인 것을 믹서를 만드는데 믹서가 뭐가 될 줄을 누구도 모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재벌개혁 문제도 있지만 중소기업 문제거든요. 중소기업 문제입니다. 그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제 기업과 가로관계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독립 이 부분의 실상은 홍장표 수석이 가장 잘 파헤쳤다 학계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최근에 이제 홍 수석이 되기 전에 이제 저 공동연구에서도 홍 수석이 쓴 글이 있어요. 시대인데 그 잘 파헤쳐놨는데 거기서도 확실한 답은 안 하는데 그래도 실리콘밸리 같은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적 길이 있고 유럽적 길이 있고 아시아적 길이 있는데 아시아적의 중소기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대만과 그리고 중국이잖아요. 그거는 외국 것 그냥 가져오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주소를 잘 지금 못 잡고 조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역사적 궤도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생각이 좀 약하다. 그게 네 생각은 뭐냐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시간을 단기로 가져가면 안 되고, 뭔가 커먼스적 생각이 필요한 커먼스. 예컨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이라는 게 개개별별로 이렇게 주서는 안 되고, 뭔가 지역적이나 이런 커먼스뿐만 아니고 지원 자체가 풀이 되게 줘야 돼. 그러면서 이게 규율이 따라야 돼. 근데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면 이 실업 문제나 이 이런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중소기업 자영업을 그냥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떤 정도로 감소해낼 수 있느냐. 단기 경제 조정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최저임금제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는 하지만 완전히 찬성하지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최저임금제 진통이 이런 것 같았으면은, 근데 지금 이제 가벌 문제를 처음부터 같이 풀어서 이렇게 가서는 지금 정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선이 조금 이 정책의 패키지가 조금 그 생각이 좀 약했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지금 좀 혼선인 것 같아요.
지금 누구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오히려 외국뿐만 아니라 차라리 대만이나 중국의 사례를 조금 더 충분히 보는 게 좋겠다. 우리하고 조금 가깝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보다는 독일적 중소기업이 또 미국과 일본하고 미국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독일은 또 중소기업의 자율성이 워낙 강력해서 바로 우리가 독일도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그 중소기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중소기업을 론칭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면서 전체의 모양새를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중소기업 전문가가 제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모양이 이게 지금 혁신의 경로가 미국식의 그렇게 급진적인 어떤 완전히 그 지식의 새로운 창조 같은 것을 가기는 어려운 우리가 그 자산을 그렇게 신경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좀 숙지가 되지 않을까. 예. 마이크를 좀 네, 고맙습니다. 예, 그 결론 부분에서 한국이 역사에서 민주적 자본주의 충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겠다고 하셨는데 좀 알기 쉽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 자유화에서 그 미국식의 탈규제위원회 말고 독일식은 이중화 동반된 위원회고 덴마크나 스웨덴은 작분화된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냥 전부 탈규제가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 두 번째까지 마시면 안 돼요. 이거 뭐 평상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북구를 비롯한 나라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키고 있다든지 비정규직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이 우리의 거의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해서 그걸 지탱하는지 왜 얼른 못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오늘 설명이 조금 덜 했는데요. 오늘 설명이 조금 덜 했는데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한 나라 경제가 사다리를 올라가잖아요. 사다리가 올라갈 때 그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임금을 이겨내는 경쟁력입니다. 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협력의 협력의 그 관계를 속에서 이제 고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거를 받아 안으면서 그만큼 경쟁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선진국이 다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유럽이 다 그렇고 뭐 미국은 또 다른 형태지만 일본은 반쯤 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후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를 추구했거든요. 환율도 고환율로 안 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 맞습니다.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그게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형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를 통해서 다시 생산이 일어난 거시회로가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 거시회로의 균형이 한 단계 올라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경제적으로 거기에서 복지가 같이 깔리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그거는 거의 지금 경제업계에서는 상식과 같은 이야기가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 자본주의 준거. 그게 첫 번째구나. 자본주의 준거부터 자본주의 준거라는 건 제가 한 2, 3년간 떠드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근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신흥혁명의 한 또 다른 축이 있으니까 근대라는 게 두 개의 축이로만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개의 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모델이 서게 되면 그게 민주적 자본주의가 되는 건데 그 민주적 자본주의 레벨이 천층이에요. 천층인데 그게 뭐 보편타당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자기한테 맞게 그 나라의 정치적 역할관계, 저 나라의 문화적 기반 여러 가지 뭐 자기 몸이라고 자기 몸에만 옷이라고 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그게 맞게 뭔가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그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그 이사제대 이후에 소위 그 자본주의 황금기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통상 뭐 생명과 복지가 가는 복지국가 황금기 어쩌고 하는데 그때 뭔가 각 나라가 뭔가 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대공황의 전환점입니다. 그 대공황기부터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뭔가 각 나라가 자기 나름대로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걸 이렇게 하나 다들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딴 나라에서 배우기 전에 자기들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비비감들이. 우리는 처음에 비판만 하지 않습니까? 건국부터, 이른바 건국부터, 털려서부터 해서 어두운 이야기만 잔뜩 하는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생각을 바꿔서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그래도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만나가지고 억지를 기초를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물건에서 우리가 그때 그런 부분이 그래도 뭔가 이야기할 법하지 그냥 성장만 했다가 아니고 공유하는 그리고 참여가 뭐 대변이 있지만 뭔가 있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뭔가 좀 그 키워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갖고 갈 만한 그 구석이 그게 민주적 자본주의 준거라는 말로 한 건데 각 나라가 다 있어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민주주의인데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그 질문은 누구도 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여기 민주적 자본주의 준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던졌어요. 대한민국 다 뭐 어두운데 뭐 그러다 한쪽에는 다 성공했는데 뭐 성공했네. 끝내 그 사회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저기요. 유연화. 탈규제 말고 착근된 유연화, 이중화 동반된 유연화가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그 유연 구분하는 이유는 경직성과 반대되는 말이 유연화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 공공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푼다는 의미에서의 유연화도 있지만 이전의 그 틀 자체가 너무 경직적이라서 이전에는 잘 돌아갔는데 한번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노동과 자본의 타협이라는 것도 한쪽에 이게 잘 풀렸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자본과 대노동이 격탕해가지고 배제가 되는 새로운 진입이 안 되고 기업도 진입도 안 되고 노동자하고 신규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노동 자본 타협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경직적으로 타협해서 인사이드 이런 내부자를 구성해서 아웃사이드가 광범위 존재하는 이중화가 생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 나쁘다가만은 아니고 나쁘긴 하지만 공공적 규제를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이 유연화의 도전은 이중화를 깨트리면서 이전에는 잘 돌아갔던 타협이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는 개방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방성이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의가 복잡해서 유형 나누고 뭐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질문에 설명하기 훨씬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혹시 다른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국의 자본주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쭉 그 설명하신 부분을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그 잠깐 지나가는 그 대목에서 그 축적 체제와 생산 양식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축적 체제가 생산 양식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여기께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예를 들면 마크스적인 의미에서 생산 양식 개념은 이 사회 소셜 포메이션 차원의 아주 이제 거시적인 개념이고 조절 이론에서 제시한 축적 체제 개념은 이걸 좀 더 중범위 이론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어떤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양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축적 체제 개념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른 설명이 나거든요. 축적 체제가 생산하는 것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축적 체제는 뭐 조절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헤게모니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는 생산 양식이 가지고 있는 경제 중심의 설명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설명의 어떤 추상성이라고 이렇게 좀 그 범위의 측면에 보면은 생산 양식이 일반적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해보시죠.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개념 문제인데 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을 따라오면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안 들으시나요 혹시? 이쪽 제가 좀 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이제 제가 지금 딱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얘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대와 착취, 지대를 통한 불로소득과 착취라고 하는 것에서 마크스는 예를 들면 착취에 주목을 하는 그런 생산관계, 생산 양식 개념이고 이 노선에서는 지대 또는 불로소득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축적 체제 개념은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산 양식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자기 논리를 주도하는 이런 그 체제잖아요. 이 자본이라는 게 꼭 노동을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돈벌이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자본의 개념이 그 노동을 끌어안고 중장기적 시야 이런 거 자본의 그걸 우리 시계라고 그러는데 타임호라이즌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불로소득 쪽으로 그 금융과 부동산 쪽으로 쭉 가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그게 시기가 열려있는 거죠. 훨씬 더 일반화시키면 그게 축적 체계 개념이 나올 수 있겠다. 조절 이론보다 훨씬 더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마리가 사실은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롱테니 센츄에서. 근데 개념화는 조금 더 자세한 것 같고.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그 불로소득 자본주의 렌트 캐피탈리즘을 설명하는데 주요 연구를 보면 마르크스는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이제 생산 양식은 좋은데 축적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 지평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죠. 그게 제가 보면은 생산 양식을 마크스가 물론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의 착취와 일제에서의 착취와 시장에서의 어떤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았지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착취가 실현되는 시장인데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권력을 시장 권력을 통한 그 불로소득의 어떤 수치나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 균형 상황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문제 한계는 있었다 하더라도 막상 과연 이걸 전적으로 배제했느냐 이런 부분. 배제한 건 아니고요. 배제한 건 아니고. 그리고 불로소득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본 개념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예요. 예, 뭐 하여튼 좀 본격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논의로 가고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우리 이병철 선생님 이제 고생도 오늘 아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남은 이야기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더 질문이 되시겠지만 당연히 오늘 이 강연 및 참여사회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철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